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공부 안 해. 힘들어도 쫓아오셔야 돼. 여러분들의 운명이야. 자, 보자. 내용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잠깐만. 조금 더 확대시키고. 정비법. 그 다음에 뭐였죠? 쭉쭉 색깔 칠해보고. 색이 안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걸 기대 페이지가 넘어가나? 자, 이제 강의 시작하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형 정비법. 줄여가지고 원래 약자는요 도시정비법입니다. 원래 약자는. 근데 도시정비법 너무 그것도 길어. 또 줄일게요. 앞으로 뭐라 한다? 정비법. 그래서 정비법하고 표현하면 도시 및 주거형 정비법. 사람들은 도정법이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도정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뒤에 끝에 거 정비법이라 쓰자. 그럼 도시 및 주거형 정비법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요거는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올려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그 도시 안에 보면 최근에 어디를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건물만 들어찬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오래돼가지고 건물들이 노블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 지역만 골라가지고 노블령화 처분이 많은 지역만 골라가지고 그 지역을 철거하고 새로 짓자. 건축물을 새로 철거하고 짓는 걸 뭐라 부른다? 정비라고 한단다. 그게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뭐자? 정비하자.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다? 거기를 정비하자. 그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법에서 제일 먼저 다룰 내용이 뭐다? 용어정의부터 나옵니다.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어정의. 여기도 용어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여기서 출제됩니다. 이 정비법 6문제가 나오는데 몇 문제 맞추면 목표일까? 여러분들 목표는 몇 개야? 그럼 반타작만 하자. 3개만 맞으면 목표 달성한 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높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 많아. 외울 것도 엄청나게 많고 시험 문제도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죠. 실무하다 보면 뭘 건들 수밖에 없어. 재개발, 재건축. 손 안 댈 수가 없어요. 여기도 재개발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재개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재개발한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랬더니 뭘 알아야지 설명을 하든지 하지. 진행된 게 어디까지 왔는지. 왜? 사업 시행 절차를 모르니까. 그럼 지금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사도 될까요? 라고 물으잖아. 그죠? 그럼 지금 이 정도가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지금은 사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은데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사업의 흐름에 대한 걸 다 알아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꼭 필요한 건데 사실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과목 이 자체가. 그래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우리 목표는 반타작만 하자. 3개. 증안되면 2개라도 맞춰도 돼. 근데 몇 개만 찍어서 정리하면 3개 정도는 맞을 수 있어. 요 정도 자주 나는 것들. 거기만 공부하고 거기 벗어나서 나는 건 나도 모른다. 작년 같은 경우 6문제 중에 4문제는 여러분들이 10년을 공부해도 못 푸는 문제들이야. 4문제는 10년을 공부해도 손 못 대는 거야. 나머지 2개만 여러분들이 손 댈 수 있는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이건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만 중점적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용어정의에서 첫 문제 거의 한 문제가 나니까 이 용어정의는 꼭 공부하셔야 된다. 한 문제. 그 다음에 출제가 가끔 나는 게 이 2가지 중에 하나 바로 기본계획이라는 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상당히 말들이 길게 써놨어. 근데 기본방침, 기본계획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때 기본방침은 아직은 재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2가지 계획의 차이가 뭘까? 위에 있는 건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한마디로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의 장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이라는 걸 왜 저걸 수립할까?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건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시행됩니까? 서울은 안 합니까? 정비 사업이라는 거, 즉 재개발 건축은 전국 어디서든지 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서든지 앞으로 정비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국가 정책 방향, 또 그 밑에 있는 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수립하라라는 수립 방향, 국가 정책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방향, 이러한 것들을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큰 흐름을 잡아주는 게 바로 기본 방침. 그럼 국토교통부장이 저걸 수립하면 이제 관악의 장들이 뭘 보고 기본 방침을 보고 아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그럼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 남양주시 봤더니 노블령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어딘가 봅니다. 즉 이 정비 사업의 핵심은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만 시행되지 새 건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아요. 헌 건물들이 많은 지역만 시행된다. 그럼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어딘가를 뽑더니 여기가 밀집돼 있다. 여기가 밀집돼 있다. 그럼 이런 데를 뭐라고 한다? 정비 예정 구역 이런 용어를 써요. 정비 사업은 반드시 정비 구역이 지정돼야 정비 구역 안에서만 시행되거든요. 뭐가 똑같다?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듯이 정비 구역이 지정돼야 그 안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구역 지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러듯이 정비 구역 지정, 정비 사업 시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이 기본 계획에서 뭐가 드러난다? 앞으로 장차 우리 남양주시에 어디서 정비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가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이런 지역을 장차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구역이 나오는데 이 구역을 뭐라 부른다?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이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요 기본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여기 만약에 남양주시에 5군데가 정비 예정 구역이야. 그럼 거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요 기본 계획에다 뭘 표시했냐면 요 정비 예정 구역은 언제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여기는 언제 정비 계획 수립하고 여기는 언제 정비 계획 수립할 것인지 정비 예정 구역별 요거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그게 또 기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장차 어디가 정비 사업을 시행할 건지 그걸 예측할 수 있고 두 번째 그중에 어떤 게 먼저 할 것이냐 정비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지역이 먼저 사업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더 빨리 할 것이고 어디가 더 늦게 할 것인지 이걸 봄으로써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죠. 아 어디가 장차 시행하려고 한단다. 그중에 어디가 먼저 시행될 것이다 라는 이 예측을 어디서 할 수 있다? 기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기본계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요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뭐가 수립됐다? 요거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남양주에 수립됐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친다 이렇게 돼서 그럼 10년 이런 식으로 수립합니다. 그럼 여기도 10년 단위로 수립돼 있는 게 지금 있다는 얘기죠. 물론 중간 5년 됐을 때 한 번 더 고쳐요.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한다. 그때 한 번 더 수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10년으로 수립해놓고 가운데 5년 됐을 때 한 번 더 수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럼 기본 계획을 꼭 실무에서는 만약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걸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기본 계획을 들여다보고 우리 남양주시에 어디가 장차 정비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거기가 어디가 먼저 할 것인지 그 수립 시기에 그 연도가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먼저 하라. 자 그럼 이제 기본 계획 수립됐으면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 뭐가 나와 있다? 기본 계획 수립돼 있대. 그러면 어디 봤더니 여기가 노블령 건축물들이 밀집된 달동네가 있대. 여기 허름한 동네들이 있대. 여기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붕괴되기 일부 직전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답니다. 그럼 이런 데를 뭐로 정한다?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난다? 기본계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중에 어디를 제일 먼저 할까? 가만히 봤더니 이 아파트가 붕괴될 우리가 제일 높아. 여기부터 정비 사업을 시행하자. 여기를 1순위, 여기를 2순위, 여기를 3순위를 하자. 만약에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왔다면 이제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기본계획에서 드러나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는 뭔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말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립과 입안의 차이가 뭐죠? 수립하자, 입안하자. 힌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초안을 작성하는 무슨 절차와 그걸 확정짓는 무슨 절차로 구분된다. 둘을 나누자. 수립 절차는 무슨 절차? 무슨 절차? 초안 작성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를 세운다고 그랬잖아. 입안 절차. 확정짓는 걸 결정 절차. 뭐야, 벌써 머릿속에서 또 다 날아가 버렸어. 그죠? 뭐 한 달 넘었으니까 뭐 머릿속에서 한 달쯤 됐구나. 그죠? 한 달 됐으니까 사라질 때 됐지 뭐. 그죠?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 그거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지 뭐. 그죠? 이미 다 날아갔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는 무슨 절차와 무슨 차로 나눠진다?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 그래서 입안 절차 3단계 오셨잖아. 기주지입. 기출서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입안이 끝났다. 결정하러 가자. 결정자 2단계 협심결. 협의, 심의, 결정고시. 그래서 입안 절차, 결정 나눠지죠. 자, 수립 절차는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확정되는 결정자 이렇게 나눈 경우 있었잖아. 그와 똑같이 여기도 수립 절차를 둘로 나눈 겁니다. 그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가 있고 그걸 확정짓는 결정 절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안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어쨌든 이 정비계획이라는 걸 입안한다는 건 초안을 작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안권자가 지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였어. 제가 입안하고 지가 결정해. 그때는 합쳐서 그냥 수립권자라고 해버리면 돼. 그래서 지가 수립한다. 그럼 정비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입안하고 결정해서 수립이 됐어. 그러면 그 정비계획을 보고 이제 뭐 한다? 마음에 들어? 그럼 거기를 정비구를 정하는 겁니다. 즉, 이 아파트 단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붕괴되기 일부 직전이다. 그럼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면 좋을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계획. 그게 무슨 계획이다? 그게 정비계획이에요. 그럼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전반적인 건 무슨 계획을 토대로 한다? 정비계획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정비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이 정비계획대로 사업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뭐 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듯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누가 시행하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사업시행자. 항상 주체가 먼저 나와. 누가 하지? 사업시행자. 여러 명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정리할 것이고. 근데 이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이 있듯이 여기도 뭐겠다?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여기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오늘 숙제 시험 문제 들어있죠?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때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 이 7명을 성격을 뭐로 본다? 발기인 성격을 갖는다. 그랬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그렇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단 뭐부터 구성한다? 여기는 도시개발법과 다르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이게 다른 거야.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합설립을 추진한다. 아까는 토지 소유자 7명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의서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러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사업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이니까 조합만 중요한 게 아니야. 조금 더 있어요. 그건 이따가 우리 진도 나오면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그럼 사업시행자가 할 일 항상 똑같아. 사업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럼 우리 앞으로 돌아가 보죠. 국토법부터 돌아가. 국토법은 또 저 태구적 시절인가? 하여튼 그래 넘어가자. 자, 거기 보면 무슨 뭐 만드는 게 있었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거 있었잖아. 한마디로 무슨 사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그럼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려면 그냥 막 설치한다? 아니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있었죠? 바로 그 사업으로 가자. 그럼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가보면 거기 뭐가 나오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랬는데 그때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때는 실시계획이죠? 자,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할 일, 역시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그때도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그때 실시계획이야. 맞아, 틀려? 맞아요. 실시계획이요. 그때도. 그죠? 자, 여기서는 뭐로 간다? 아니야. 사업시행계획서로 부른다. 명칭이 앞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은 둘 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 실시계획을 하는데 전비법은 안 그렇습니다. 뭐란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한다. 그래서 그걸 들고 뭐 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러 갑니다. 요 인가권자가 누구더냐? 좀 이따 나올 건데 시장, 군수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 부른다? 시장, 군수 등이라는데 이 시장, 군수 등한테 뭐 받으러 간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행자로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더니 저 시장군수등인 인가권자가 내용을 검토해보고 괜찮네. 너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사업시행 인가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사업시행해도 된다 이 소리잖아. 그죠?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라고 인가받은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등산으로 따지면 우리 산을 오르잖아. 그죠? 그럼 등산을 탈 때 이 산 정복에 이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게 뭐다?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는 게 산 꼭대기 올라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르막길이야. 처음부터 전비계획 입안해가지고 전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하고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뭐까지 받아야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드디어 오르막길은 다 올라갔다 이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현재 좌절돼가지고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사업을 못하는데도 수두룩합니다. 뭘 못 받아?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여기까지는 오르막길이야. 이제는 뭐 한다? 내리막길입니다. 그럼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았으니까 그 인가 받은 걸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모든 사업은 사업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여기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사업 시행자, 시행자하고 시공자 어떻게 다르죠? 사업 시행자를 뭐라 부른다? 사업의 주체. 자기가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라고 해. 반면에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시공자입니다. 그럼 사업 주체로서 대표적인 게 누구죠? 조합이거든요. 그럼 조합장이 벽돌 쌌습니까? 조합장이 벽돌 쌓는 사람이야? 아니야. 저도 벽돌 쌓은 적은 어릴 때밖에 없어요. 저 커서는 저기 아들로 낳고서도 조금 있다가도 벽돌을 쌓았다. 무슨 벽돌? 레고 블럭. 그죠? 네. 아들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죠? 레고 블럭 그 벽돌을 쌓았어도 실질적 벽돌을 쌓은 적이 없거든요. 이전까지. 그럼 내가 조합장이라서 내가 벽돌 쌓습니까? 아니거든요. 조합장이 벽돌 쌓는 거 아니죠? 그럼 실제로 벽돌 쌓는 자를 뭐라 부른다? 시공자. 그럼 누굴 선정해야 돼? 시공자 선정해야 실제로 공사를 할 거 아니야.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제가 말하는 이런 조합이 설립됐으면 일단은 조합이 선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바로 시공자를 일찌감치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실제로 공사를 할 걸 하는 자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면 바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시공자 선정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철거되는 여기 뭐가 있죠? 철거되는 이 안에 주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철거되는 주택에 누가 살고 있다? 소유자 또는 세입자 살고 있죠. 이분들 공사하는 동안은 여기 있어야 돼? 나가주셔야 돼? 나가줘야 되죠.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 만들어줍니다. 어디에서? 법에서는 말이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하래. 왜? 재건축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부자 동네입니다. 이건 부자 동네니까 니들은 알아서 니들끼리 알아서 사업하면서 나가서 전셋집 마련해 줄 자금 니들이 구하는 건 알아서 하지 법에서는 도와주지 않겠대. 그래서 이건 빼고 그럼 가난한 동네 아까 달동네 어디 있죠? 요거
우리 정비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냐? 아직 얘기 안 했나? 세 가지 사업. 정비 사업은 세 가지야. 첫째,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허름한 동네에서 시행되는 거 재개발 사업. 요 공동주택 노후 분양화된데 여기는 재건축. 따라서 달동네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허름한 동네에서는 재개발 사업, 여기 아파트 같은 데서는 재건축 사업.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럼 저기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들 나가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법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의무화시켜놨어. 그게 임시거주시설 설치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명시한 건 뭐 세 가지 사업 다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에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임시거주시설 설치하는 것, 그걸 보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정비사업도 무슨 성격을 갖는다? 이것도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도시개발도 뭐죠? 공익사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도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나눠지죠? 강제로 사가지고 도시개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분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수용할 수 있도록 강제권을 줬을까? 왜 공익사업을 인정하죠? 우리나라는 만성적으로 뭐가 부족해? 주택이 부족해요. 사람 수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했었어? 계속 폭등했잖아. 그럼 값이 오른다는 건 수요와 공급에 원래 안 맞는 거죠. 수요하고 공급이 딱 맞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값 안 올라요. 그죠? 배웠잖아. 학교는 시간에. 수요와 공급에. 그죠? 그게 일정하면.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뭐가 늘지 않아? 공급이 따라주지 않아. 그럼 살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물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값 오르는 거죠. 그게 원래 수요 공급의 원리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집값을 잡자. 그러면 집값 잡는 게 무슨 세금으로 때려잡고 한 사람이 두 채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백날 그런 거로 때려봤자 한도가 있는 거야. 마지막은 뭐가 따라주지 않으면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주택값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전 정권에서는 주택 공급은 늘려주지 않으면서 뭐만 했어? 그냥 때려잡으려고 백날 하다가 결국 때려잡기는커녕 집값만 몇 배로 더 폭등시켜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정책을 해서는 안 돼. 근데 지금도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수도권에 공급할 땅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냐? 재건축 같은 거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를 용적률을 완화시켜줘. 그럼 원래부터 용적률보다 더 용적이 크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대수를 더 많이 질 수 있죠? 그럼 원래 있던 여러분들에게 주고도 남을 수 있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세대를 뭐 한다? 일반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늘려보자. 그래서 현재 수도권의 대책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을 증가시켜주고 대신 더 많이 준 걸 일반 분양함으로써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결국 공급을 확장시켜보자. 이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 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 풀으면 돼? 그린벨트. 그죠? 그린벨트 풀고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돼. 그러면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린벨트를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 세대에서 필요한 땅 다 써버리고 나면 우리 후손은 써먹을 땅이 있어 없어? 개발할 땅 없단다.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하면 되죠? 방법이 있어요. 저 달나라 가서 거기다가 조성하고 저 화성 가서 거기다가 뭐 건설해서 거기서 살면 되지. 그죠? 개발할 땅 없으면 글리 가면 되지. 그거 꿈 같은 소리고 아직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후손에게 물려줄 땅도 있어야 되고 걔들이 개발할 땅도 남겨두는 게 이게 선조로서의 의무고요. 책무지.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가급적 최대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긴 개발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땅은 없고 개발할 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현재 있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더 크게 지켰자. 어쨌든 그런 조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갖다가 자꾸 질려가다가 옛날에 뭐도 있었어? 200만 호 건설이라고 했죠? 노태우 대통령 정권 시절에 뭐 있었어? 200만 호 건설. 아주 그때 아파트 막 때려져가지고 그때 일기 신도시 만들었었죠? 일기 신도시 만들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가지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켰던 그 정책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비싼 집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어쨌든 주택을 그렇게 공급을 늘리자.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도 일종의 뭐다?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공적인 목적에서 시행되는 걸까? 그것도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적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식이 있다? 수용 방식.
강제로 사서라도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저런 아파트를 지켜주자. 그런 게 됐던 거죠. 반면에 정비사업도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잖아. 여기서 뭐 하려고? 요거야.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이 공적 목적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에게 무슨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권리라는 거하고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 혹시 구분할 줄 아나요? 권리란 말하고 반사적 이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권리, 반사적 이익. 민법에서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어? 그럼 권리와 반사적 이익의 차이가 뭐죠? 권리란 내한테 부여되는 힘이야. 내가 행사할 수 있어. 누군가 내 권리를 침범하면 나는 뭐 할 수 있죠? 그 친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어. 이게 권리라는 거죠. 권리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야. 따라서 내 권리를 누가 침해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이게 권리라는 겁니다. 자, 소유권. 내 건데 어떤 놈이 들어와서 내 땅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럼 내 땅 지킬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반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벌어짐으로써 그에 따라 나한테 이익이 떨어졌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저기서 뭘 하는데 뭐 뜰렁뜰렁 끌어들여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뚝 떨어졌어. 이거 뭐야? 주웠어. 내 거야. 이거는 원래부터 내 권리가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굴러 떨어져서 나한테 들어온 이익이지. 이런 건 반사적 이익을 합니다. 반사적인 자기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땅값이 올라가나 아파트값이 올랐죠? 새로 진 게 이 오른 게 여러분들의 권리더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그런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에 지나지 않지 그걸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 사업이지 여러분들에게 돈 벌어주려고 하는 이런 목적의 사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비사업도 일종의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익을 볼 뿐이지 그걸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소리야. 그럼 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일종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뭐 할 수 있다?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여기 무슨 말을 썼어요? 취득이란 말을 썼네. 이 취득이란 말은 딴 데는 뭐로 썼었죠? 앞에서는 취득 대신에 수용 또는 사용 이렇게 썼어. 그죠? 수용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는 취득이란 말을 쓰고 있어. 이 취득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수용과 사용하고 비교한다면 취득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상식으로 기억하는 거야. 취득해놓고 여기는 두 가지. 첫째, 협의 취득. 이때 협의 취득이 뭐죠? 상대방하고 합의해가지고 야, 네 땅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을래? 이게 무슨 취득이야? 협의 취득. 안 되면 뭐 들어간다? 강제 취득. 두 번째가 강제 취득이 있습니다. 이때 강제 취득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강제 취득을 다른 말로 이걸 수용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과 수용은 겹치는 영역이야. 어떻게 더 넓은 개념이야? 취득이 더 넓은 개념이고 취득 속에 뭐 들어있다? 수용이란 말이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이야. 그래서 취득해놓고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으로 나눠진다. 그럼 모든 토지는 이 공적 개발을 위해서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협의 취득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제 취득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먼저 협의합니다. 내가 얼마 드릴 때니까 저한테 파실래요? 라고 협의부터 하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 강제 취득 들어가죠. 그럼 어디부터 강제 취득으로 볼까? 협의하다 안 됐죠. 그럼 더 이상 협의를 중단해 버립니다. 안 되는데 뭐 더 이상 가격 조절이 안 되는데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자는 주장할 수 없어. 사업 시행자가 누굴 찾아간다?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 가가지고 뭐라고 하소연한다? 저분하고 이런 공적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 사람이 저하고 가격에 대한 협상이 절충이 안 되니까 이것 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걸 무슨 신청이란다? 이걸 무슨 신청이란다? 앞에서 했었어. 네 글자야. 재결 신청 있었어요. 재결 신청을 한단다. 도저히 가격 협상이 안 되니까 이 가격 좀 토지 수용에서 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한다? 재결 신청. 그럼 토지 수용에서 가격 평가를 해보죠. 그래서 얼마 정도가 적정할 수 있는지 죽음에 그걸 결정해서 내려주는 걸 재결 결정이라고 하고 그럼 재결 결정에 대해서 토지 수요자나 또는 사업 시행자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만족해. 저 정도면 괜찮아. 그럼 사인하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둘 중에 한쪽에서 이건 불복을 했어. 안 돼요. 무슨 이거 너무 많은데요? 아니 너무 작은데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한쪽에서 불복해버렸어.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다시 한번 올라가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우리끼리 가격이 안 되니까 판사님 당신께서 마지막 결정해 주세요. 마지막은 행정소송 가서 거기서 판사가 금액을 정해주죠. 얼마 드려라. 그럼 최종 결정이야 그게. 그럼 그 가격을 갖다 줬더니 토지서가 그것도 불만이라고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판결이 났어. 그래서 갖다 줬어. 안 받아. 그럼 어떡하죠? 법원에다가 공탁 걸어버립니다. 그 돈을. 그러고 가서 뭐 하면 돼? 까뭉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공탁은 걸어 그냥 까뭉개면 돼. 그래서 최종적인 건 재판으로다 행정소송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협의 취득을 하다. 안 되면 마지막 뭐로 한다? 강제 취득. 그때 재결 신청 들어가는 것부터 무슨 소용이다? 그때부터 수용 절차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용하기 전에 먼저 협의부터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강제 취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취득이라는 말 썼어. 이 법이 하나 있죠. 우리 이런 수용과 관련된 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무슨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보면 뭐 어떤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일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뜻이야. 따라서 영리 목적의 사업에서는 이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경우 토지 등 했으니까 토지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권리 합쳐서 토지 등의 뭐에 대해서 취득 및 보상이라고 썼지 수용 및 보상이라고 안 돼 있어. 분명히 거기 취득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그 법을 우리가 흔히 말한다? 그게 바로 수용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말은 수용법이라 했지만 실질적 용어는 취득 및 보상을 하는 분들 이렇게 썼으니까 수용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이 더 적합하다? 취득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 및 이런 사용이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 어쨌든 이런 사업성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해놓고 이제 뭐자?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자. 그럼 사업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분양신청부터 왔습니다. 자, 아까 여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잖아. 그럼 인가받고 나서 그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그럼 인가받고 120일이면 대략 몇 개월이야? 3, 40일. 4개월이죠? 3개월 아니야? 한 달이 40일이 아니야? 한 달은 30일이야? 3, 40일. 그러니까 몇 개월? 4개월. 약 4개월이란 그 12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 토지수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뭘 통지할까? 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우리 이번에 뭐 받았다? 드디어 산꼭대기 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가 받은 건 내용이 뭐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거 25평짜리 아파트 철거하고 30평짜리 아파트를 새로 짓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짓는다면 대략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 분담금 추세내기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대략 이 정도 여러분들이 부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는데 자,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드시면 뭐 하세요? 분양청하세요 라는 걸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에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통지해주고 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혹시 부담할 용의가 있으면 이거 분양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지어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까지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뭐 받는다? 분양신청 기간을 드렸으니까 분양청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판단해? 가만 있어봐. 지금에는 우리 아파트 이거 현재 시세가 얼마? 나오죠? 근데 노후불량화 됐으니까 가격이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옆에 지금 아파트 새로 지은 것들 봤더니 저건 현재 시세가 얼마? 그럼 현재 아파트 이 값은 현재 가격이 5억. 근데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 한 내가 분담금이 한 3억 정도. 원래 공사비는 더 들어가겠죠. 근데 왜 내 분담금이 3억이죠? 더 많이 져가지고 나머지 뭐 한다 그랬죠? 일반 분양. 그럼 일반 분양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 쉽게 생각하면 자 아파트 새로 짓는데 5억이 들어가. 요 한 채 짓는데 5억이 들어가. 근데 지금 이 아파트 팔으면 분양가 얼마 정도 돼? 한 8억 정도 돼. 그럼 5억 정도 공사비 들어서 8억에 팔으면 얼마 남어? 3억 남죠? 요 3억씩 남는 게 누구야? 우리 수입인 거야. 그래서 우리 그 3억씩 들어온 돈을 갖다가 모아서 뭐하다 쓰면 된다? 내 공사비 하는데 그걸 갖다 보태주는 거죠. 그럼 나 공사비가 뭐한다? 내가 분담할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원래 정비사업은 이 건물 철거하고 여러분들이 새로 져서 여러분들이 갖는 거거든. 그럼 엄격히 말하면 공사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거야. 여러분들 거 개발해가지고 다시 정비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준다 그랬잖아. 그 공사비는 여러분들이 다 부담해야 돼. 이 공사비가 장난이 아니거든. 살이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단다?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목 가져가고도 나머지 남는 걸 되팔아가지고 아까 공사비는 5억 들어갔는데 이렇게 팔으면 3억 남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뭐 하는 거야? 차익이 더 많이 남는 거고 그 남는 걸 뭐에다 쓴다?
공사비에다 보태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부담할, 우리가 부담할 분담금은 뭐한다? 줄어드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거. 그래서 사실은 3억 정도만 부담하면 이 아파트 새로 짓겠다. 그럼 원래 아파트 현재 시세 5억. 그 다음에 요거 3억 더하면 얼마죠? 총 8억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야. 지금 8억은 5억이란 돈이 들어올 걸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그걸 다시 공사비 얼마 들는다? 그래서 내가 분담금이 3억 정도 된다면 합치면 8억이잖아. 그럼 이 8억을 들이면 나가 얼마를 받는다? 30평짜리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얘기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현재 32평 현재 시세가 얼마인데? 12억이래. 그럼 8억 정도 들여서 12억짜리를 받으면 나 얼마 남는 거야? 4억이라는 차익이 나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간단히 개념 정리하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해봤더니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돈이 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분양시장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얼마 부담하라고? 3억?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3억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데 차라리 뭐 한다? 나중에 이익이 나는 건 별개의 문제고 나는 현재 3억이라는 돈 부담할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럼 뭐 하자? 에이씨 나 안 할래. 그냥 돈 받고 떠날래. 자, 평가한 거 5억 주세요. 나 떠날려.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걸 뭐란다? 그거는 분양시청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중에 분양시청 하는 분들 있고 안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문을 가면 목이 자꾸 잠긴다. 신문 가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이 분양시청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왜? 거의 분양시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 이걸 짜거든. 그런 짜거든. 그럼 대부분이 분양시청 하고 물론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그럼 분양시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죠? 이수계 봤더니 요 사람 분양시청 했어. 이분도 분양시청 했어. 이분 됐어. 그럼 분양시청 하신 분들에게 뭐 준다?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잠깐만 여기 지우자. 화면이 이제 안 보이니까. 여기는 쌍 지어놓고 다시 들어와서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이 분양시장 들어온 사람한테 너는 이거 만들어줄게. 너는 분양시장 했지? 너는 요거 줄게. 너는 이거 줄게. 좀 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서 뭐 들어온 사람들? 분양시장 들어온 자에게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줄게라는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고 필요한 취지 끝내놓고 분양시청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분양시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렇게 요 청사진 요걸 그려내는데 요걸 뭐라 부른다? 관리처분 계획을 한다. 물론 이수계는 원래 여기 분양시청 들어온 사람보다 더 많이 지었죠? 많이 지은 거 나머지들은 뭐 들어갈 거고 나중에 일반 분양할 거고 일단은 조합원들에게 먼저 배분합니다. 조합원들이 우선권이 있어. 또 요새는 공사비도 달라요. 조합원들 몫으로 주는 거 있죠? 그거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일반 분양하는 거 있죠? 그 통은 오히려 분양 공사비가 더 싸게 들어가는 자재를 또 선착해 주는 거. 임대주택 짓는 식으로 개념이 가는 것 같아. 요새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똑같이 공사비 들어갔는데 조합원들 우선 몫으로 주는 것들 그럼 동이 좋은 것들 있잖아. 동 좋은 쪽. 그건 조합원들이 우선 몫으로 주니까 그건 자재 좋은 거 쓰고 그렇지 않고 조합원 몫이 아닌 거 자재 저 선차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어디죠? 임대주택. 예, 임대주택 저 LH에서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재값이 훨씬 더 쌉니다. 법적으로 그게 나눠져 있어요. 이 우리가 짓는 이거죠? 그거하고 임대주택 짓는 표준 건설 공사비 있잖아. 이 표준 공사비가 다르다니까 법적으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데 살고 나머지는 좋은 데 살고 이런 것까지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조합원들 몫을 주고 나머지 남는 건 일반 분양하겠다는 걸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그려내는데 이 그림을 뭐라 부른다? 관리처분 계획을 한단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누구한테? 시장운수 등에게. 그럼 시장운수 등에게 인가 신청하죠. 그럼 보고선 시장운수 등이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괜찮은데? 알았어. 그래도 돼. 이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걸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라고 하죠.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가보시면 제일 먼저 뭐 한다? 프랜카드 붙는 게 한 10번 정도는 붙는 것 같아. 공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제일 먼저 뭐부터 붙죠? 이거 정비계획 수립 경축, 정비구역 지정 경축. 다 경축이야.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승인 경축, 조합 설립 인가 경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축 하다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경경축. 예, 이건 경축이 아니라 그냥 경경축이야. 드디어 우리 인가까지 받았어. 이제 내리막길이야.
사업만 하면 돼. 이건 사업해도 돼요라는 걸 받으러 올라갔던 거고 이제 해도 돼 했으니까 이제 뭐요? 해도 돼 했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경경추. 그리고 이제 여기 시공자 선정 경추. 그죠? 뭔데 예를 들면 뭐 삼성건설, 그죠? 레미안 경추, 그죠? 힐스테이트 경추, 그죠? 이 편한 세상 경추, 뭐 이런 식으로 쥐들이 그런 시공자 선정한 거 어느 시공사하고 같이 한단다. 뭐 이런 시공자 선정 경추, 뭐 다 경축이야. 그러다가 이제 뭐까지 갔다? 여기 관리처분계 인가 경추라고 봤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다? 아파트에 관리처분계 인가 났다는 프레카드 같으면 딱 여러분들 보고 뭐라 생각해야 돼? 아, 이 건물 이제 철거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제 건물 철거 들어가는구나. 따라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뭐 하셔야 된다? 나가는구나. 그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시점이 언제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죠? 빈집이 돼요. 근데 다 빈집일까? 한 두세 달 지나봐요. 가보면 어제 불가 다 꺼져 있죠. 밤중에. 왜? 사람들이 나가니까. 근데 한참 지나면 완전히 다 꺼졌는데 거긴 불들이 없어. 왜? 아예 저기 가로등 같은 그것도 안 켜요. 왜? 낼 사람들이 없잖아. 전기를 낼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죠? 불도 안 들어와. 근데 아파트 가끔 몇 채에는 불이 들어와 있어. 아직도 그 큰 1000세대가 사는데 1000세대 5세대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 거기 한번 가봐요. 밤중에. 무슨 새 뜨는지 알아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아. 왜? 건물도 다 낡아빠졌잖아. 낡아빠진 건물에 아직도 불 켜진 집이 몇 집 있다니까. 그리고 복도가 어디고 전기 하나도 안 들어와. 고집만 들어와. 딴 데로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 밤중에 엘리베이터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를 거기로 갔다가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누굴까? 좀 이따 나와.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는 이따 나오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가셔. 이제 다 나가서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철거하고 공사 새로 하죠. 뭐란다? 시공. 무슨 계획대로? 요거 사업 시행 계획 받은 거 있죠? 요거 뭐대로? 관리처분 인가 받는 대로.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받은 거, 관리처분 인가 받는 대로 이제 뭐한다? 공사를 하자. 그 공사하는 걸 뭐한다? 시공. 자, 그럼 다 졌어.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제 뭐 한 거야? 사라졌죠? 다 철거했으니까 부시고 이하다가 새로 어떻게 졌어? 요렇게 졌잖아. 아파트 졌죠? 그럼 이 진 아파트 이제 공사 끝났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죠. 뭐부터 해야 돼? 이거 하자 없이 제대로 졌는지 검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준공인가라고 한단다. 즉 관리처분계에서 몇 동 몇 호 주기로 약속한 대로 제대로 아파트 하자 없이 지었는지 그걸 검사하는 걸 준공인가하고 이상 없어요? 인가를 준 사람에 공사완료 고시, 여기는 공사완료 고시라고 그래. 공사완료 고시를 해버리면 뭐 한단다? 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아파트 다 지었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야. 밤에 가봐. 역시 그 아파트 뭐야? 불 꺼진 아파트야. 왜? 사람들이 아직 입주를 안 했어. 그죠? 그러니까 입주 안 했으니까 무슨 아파트? 불 꺼진 아파트입니다. 그럼 사람들 아까 약속한 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뭘 했었죠? 너 몇 돈 몇 호 줄게 약속했잖아. 그럼 새로 지은 아파트 약속한 대로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소유권 이전.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단다?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는 부동산은 뭐함으로써 권리가 이전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시킬 수 있죠. 소유권 그거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 등기해야 되잖아. 근데 꼭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생깁니까? 이전합니까? 아니야. 뭐도 있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거 배우셨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무슨 말이죠? 물권 중에 무슨 권? 소유권. 제일 대표적인 거 소유권.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자. 뭐 하면 되죠? 등기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이전할까? 아니요. 법률에서 따로 이럴 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겠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등기해야지만 여기 건물 새로 지은 것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그 분양받은 사람의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그 사람이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이란 걸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거든요. 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이 조성된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라고 법률에서 무슨 법에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 거다? 분양받은 여러분 거 되는 거. 새로 지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지 등기한 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부상으로는 아직도 뭐로 나타날까?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근데 등기부 떼어보니까 등기부는 뭐로 나타나죠? 아직도 옛날 건물 이거로 등기부가 나타나요. 저거로 안 나타나. 왜? 아직 등기부 정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 이거로 나타나죠. 등기부 정리 새로 이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지체 없이 다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하는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고 이제는 이게 내 거야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고 이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취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는 나중에 하는 이 나중에 등기 이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의 등기가 아니고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서 제3자들에게 이 부동산은 누구 거야? 내 거라는 권리를 주장하려고 등기하는 겁니다.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 대항요건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성립요건의 등기라고, 대항요건의 등기 이렇게 배우시나? 어떻게 배우셔요? 그 용어할 때. 저는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는데 성립요건의 등기와 대항요건의 등기 두 가지가 있어. 성립요건은 건 소유권 성립, 내게 되기 위한 등기.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걸 성립요건의 등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니야.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내 거라는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우리나라는 현재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 뭘 볼 수밖에 없어. 등기부에 소유권이 됐는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 근데 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내 거라는 걸 주장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3자들에게 야 이거는 내 부동산이니까 너희들 손대지 마라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걸 제3자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민법 시간에도 나올걸 대항하라는 대항요건. 대항이라는 게 뭐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뜻은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한다는 건 가서 뭐 쌈박질하자는 얘기 아니야? 판례? 이게 아니고 뭔다? 내 권리를 주장한다. 이게 대항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3자들에게도 여러분들 제3자는 당사자 이해는 자3자죠? 제3자들한테 야 이거 내 부동산이니까 니들 터치하지 마. 함부로 건들지 마. 라고 하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뭘 한단다?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뭘 한다? 대항요건의 등기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때 하는 이 소유권 등기는 성립요건의 등기가 아니야.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서 제3자들에게 이건 내 부동산이니까 니들 이거 함부로 손대지 마 라고 하기 위한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걸 대항요건의 등기를 한단다. 등기하면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에 뭐가 있어? 차이가 있겠죠. 요거하고 가격 차이가 날 거 아니야. 보면 통상은 종전 게 더 비싸? 새로운 게 더 비싸? 새로운 게 더 비싸죠. 그 청산금 징수 대상이죠. 그때 청산금 이제 줘요. 그건 줄 거 받을 건 받아야 돼. 이때 청산금 징수를 하면 되고.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 종전계 권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일까? 이게 더 비싸. 이건 8억이고 이건 7억짜리야. 1억이 더 이게 더 비쌀 수도 있어. 어떤 경우? 왜 이게 더 비쌀까? 대지권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는 사실은 종전에는 이게 60억짜리 아파트였어. 새로 분양받은 거 20억짜리 받았어.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그럼 60억짜리 받은 사람이 있던 사람이 20억짜리 받는다. 그럼 종전계 권리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차익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 아니면 여기에 몇 채를 갖고 있었어. 두 채, 세 채 갖고 있었어. 근데 받는 건 몇 채 받아? 한 채밖에 안 받아. 근데 두 채, 세 채 합친 가격이 한 채보다 높을 수 있어. 그럼 그때는 돌려받죠? 자, 이런 식에서 청산금, 징수, 청산금, 지급이라는 걸 하면 사업은 다 끝나더라. 여기까지가 무슨 법? 도시 및 중간정비법은 이런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래놓고 축에서 중요한 것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